44. 그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16년을 일한 공장이었습니다. 남은 건 무능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33년 뒤 그의 회사는 4조 5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매점 앞엔 매일 100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20년 넘게 적자를 못 면하던 또 다른 가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망할 드럭스토어라 불렀죠. 지금 그 가게는 영업이익률 12.8%,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과 같은 급으로 평가받습니다. 1,000원짜리를 팔던 남자와 망하기 직전이던 화장품 가게, 둘 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유통업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 정확히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반대의 선택이 어떻게 같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40을 넘기고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건 그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방식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물건값을 절대 올리지 않는 쪽을 택했고, 한 의사는 반대로 비싸도 사게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답이 우리 지갑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양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구로공단의 전구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투무실업. 이름조차 낯선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16년을 버텼습니다. 공장장까지 올랐지만 돌아온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오늘마다 갈등만 만든다. 그런 말을 들으며 44이 됐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 물건은 내가 팔아야겠다. 1988년 무역회사를 세워 일본에 생활용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아송산업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차립니다.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뜻이었죠. 1997년 5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그는 아스코이븐 프라자라는 간판을 걸고 첫 매장을 엽니다. 그런데 이 매장 시작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일본의 백엔숍 다이소와 손을 잡으면서 그 이름을 함께 쓰게 됐고, 사람들은 이 매장을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쯤으로 여겼습니다. 매년 태극기를 내걸고 독도 캠페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가 매장에서 지킨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1,000원짜리 상품은 있어도 1,000원짜리 품질은 없다. 프랑스산 유리잔을 균일가에 들여오기 위해 몇 달을 매달렸다는 이야기. 지금도 다이소 안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싸게 팔되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뒤에 나올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매장이 문을 엽니다. 1999년 서울 신사동 최초의 드럭스토어를 표방한 매장이었습니다. CJ그룹에서 나온 사업이었지만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매장 모두 시작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게가 나중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이소는 균일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면 그 순간 다이소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늘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그가 택한 방법은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전국 매장 수는 1,339개였습니다. 5년 뒤인 2025년 매장 수는 1,600개, 겨우 19%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매출은요, 2022년 2조 9,458억 원에서 2025년 4조 5,364억 원, 54% 급증했습니다. 매장은 조금 늘었는데 매출은 훨씬 더 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이마트 의왕점, 홈플러스 상공점 같은 곳에 있습니다. 800틈이 넘는 초대형 매장을 대형마트와 쇼핑몰 안에 박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동네 가게였던 다이소가 이제는 쇼핑몰의 앵커 테넌트, 사람을 끌어모으는 핵심 점포가 된 겁니다. 점포당 연매출은 2022년 20억 원에서 2025년 28억 원으로 뛰었고, 영업이익률도 8.1%에서 9.8%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값을 못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신사동의 그 드럭스토어는 완전히 반대기를 걷습니다. 2016년 연매출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2조 1192억 원, 2023년 3조 8682억 원, 그리고 2025년 5조 8335억 원. 3년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매장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해 점포 수는 딱딱 10개 늘었습니다. 1381개. 매장을 거의 안 늘리고 매출이 21.8% 뛴 겁니다. 이 회사가 택한 무기는 다이소와 정반대였습니다. 매장을 데이터 센터처럼 활용해 당일 배송을 연결하고 온라인 매출 비중을 3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정조준했습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이 이 회사에서 쓴 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의 28%.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 넷 중 하나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사성어, 각자 도생. 같은 유통업 안에서 두 회사는 각자 완전히 다른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진짜 부딪히기 시작한 건 예상 밖의 장소에서였습니다. 바로 화장품 매대입니다. 2022년 다이소 매장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는 겨우 7개였습니다. 지금은 160개가 넘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LG생활건강도 다이소 전용 라인을 따로 만듭니다.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올리브영에서 5만 원에 팔리던 그 제품에 다이소에서는 3,000원짜리 소용량으로 등장했습니다. 같은 성분, 다른 농도, 다른 가격. 소비자들은 이거 그냥 사도 되는 거냐며 술렁였고 그 술렁임이 곧 매출이 됐습니다. 다이소 뷰티 매출은 1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다이소가 올리브영을 밀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두 회사를 갈라놓는 진짜 이유는 매출이나 매장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학술 연구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서영, 김승인 두 연구자가 2026년 발표한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사람 마음속에 완전히 다른 통로를 뚫었습니다. 다이소로 가는 통로는 행동지향적 경로. 2,000원인데 뭐 별로면 말지. 낮은 관여, 즉각적인 실행. 망설임 없이 집어들고 계산대로 갑니다. 올리브영으로 가는 통로는 관계지향적 경로. 2만 원이나 하는데 송금부터 따져봐야지. 높은 관여, 깊은 신뢰. 한번 마음을 준 브랜드에는 좀처럼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 다시 보이시나요? 값을 못 올리는 다이소가 매장을 키운 이유, 값을 올려도 사는 올리브영이 매장을 안 늘린 이유. 전혀 다른 전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각자가 만든 심리의 통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넓히는 선택이었습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와이셉 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다이소 앱의 재구매율은 50.2%, 올리브영은 36.3%. 얼핏 보면 다이소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다이소는 결제 한 번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자주 가볍게 돌아옵니다. 올리브영은 결제 한 번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두 회사 모두 다시 오게 만드는 법을 각자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그 병실 같은 정적이 여기 매장 안에도 있습니다. 다이소 매장엔 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뒤적이는 소리, 보물찾기 하듯 카트를 채우는 소리. 반면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서면 조도 낮은 조명 아래 향과 텍스처를 시향하며 멈춰 사는 짧은 침묵이 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도 두 매장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손님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박정부 회장이 46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그는 마진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비자가 망설이지 않을 가격을 설계했습니다. 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망설임을 없애는 게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CJ의 그 드럭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강조했던 원칙은 강기이익이 아니라 상생이었습니다. 작은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믿게 만드는 것. 그렇게 키운 브랜드가 지금 올리브영 매출 상위 10곳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코리든처럼 무면이었다가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긴 브랜드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물건에서 불필요한 걸 다 걷어냈고 한 회사는 물건의 신뢰라는 걸 하나 더 얹었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겨눴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무능하다고 불리던 44세 남자는
그렇게 4조 5천억 원짜리 신화를 남겼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드럭스토어는 그렇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연구 사례로 다루는 5조 8천억 원짜리 플랫폼이 됐습니다. 1,000원짜리를 팔아 4조 5천억을 만든 남자, 그리고 적자투성이 드럭스토어를 5조 8천억짜리 플랫폼으로 바꾼 사람들. 둘의 공식은 정반대였지만 결국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망설이고 무엇에 안심하는가? 나는 지금 편하게 사는 걸까? 믿고 사는 걸까? 그 답안에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소형 소비자인가요? 올리브영형 소비자인가요? 그리고 40이 넘어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 여러분에게도 있었나요? 댓글로 그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44세 나이에 새로운 물건을 하나 팔아보려 첫걸음을 떼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